네,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못 박았습니다. 당이 소멸할 위기에 놓였다. 독배라도 마시고 당과 운명을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 의원님, 네. 국민의당 정말 그 존립의 위기가 놓인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뭐 5%, 정의당보다도 지금 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호남의 지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6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헤쳐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과 어떤 대책이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고 있지 않다. 예. 과연 그것을 이제 전당대회 때 8월 27일 거행되는 전당대회 때 돌파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그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뭐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요즘 거의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전 대표가 심정지로 쓰러진 당에 전기 충격을 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안 전 대표가 그런 전기 충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충격이 될 수가 있고 또 전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안 전 대표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극중주의를 통해서 당을 부활시키겠다 그런데 극중주의는 다소 생소한 표현입니다. 극중주의가 예. 뭡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노선을 통해 가지고 양쪽의 그런 좋은 점을 다 취합해서 다당제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시 확보하겠다. 중도 노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한국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이 대선 지형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21% 이상의 득표율도 얻고 그랬는데 과연 지방선거에서 제3당이나 4당의 존재감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호남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8%, 99%까지 나온다는 이 시점에서 현역 의원 23명이 지금 호남 출신인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중주의를 통해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느냐? 예. 이거 한 심각한 고민이죠. 그러나 아무튼 가만히 있어서는 과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이 소멸할 수가 있다. 특히 호남 정당의 호남 정서가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마지노선을 놓고 안철수 대표가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교동계. 그러니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는 뭐 해당 행위다. 네. 출당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지금 주로 호남 중진들이 많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자기가 전기 충격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전당대회 때 대표 당권 도전을 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지금 한 보름 전에부터 그 전에는 저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최근에 아마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존의 당권 주자들이라든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호남 중진들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 행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된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상당히 그 정치에서 정서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도 예를 들면 연락도 잘 취하지도 않고 정치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어떤 그 정서적인 접근들이 별로 없었다. 그게 안철수 전 대표의 좀 그 약점으로 우리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뭐 정대철 고문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했다 대선 기간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어떤 안철수 전 대표의 약점들 이런 부분과 어떤 호남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호남 중진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정동영, 천정배 과거에 뭐 동교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네. 아니면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얘기가 아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겠다고 나오니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황하기도 했고 당혹스러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예. 대선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당권을 새롭게 도전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냐. 뭐 이러한 비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동교동계뿐만이 아니라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동영 의원도 일제히 안 전 대표를 향해 좀 날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천정배 전 공동대표, 누울 자리 구분 못하는 모렴치다, 구태 중에 구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동영 의원, 사당화는 패배의 길이고 공화당만이 승리다. 공당화만이. 네, 공당화만이 승리다. 그리고 네. 극중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구호다. 이렇게 오늘 말을 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혹시 대선 패배가 안 전 대표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두 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대통령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그런 대선 어떤 체제였으니까 국민의당에 박지원 전 대표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 한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책임이 있죠. 어떻게 안철수 후보 혼자만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당을 살리는데 과연 호남 출신의 중진 의원이 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호남 출신 예외 지역에 안철수 전 의원과 같은 그런 분이 나서서 정말로 중도의 표를 모아가지고 장을 재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해석을 놓고 지금 분분한 거 아니겠어요? 예. 과연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정말 지금 같은 그런 새머리를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를 석권한다면 호남 대표가 나왔을 때 과연 그 틈새를 비집고 얼마나 공략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세간에는 누가 뭐 도지사에 출마하고 누가 뭐 역할을 하고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참 깝깝한 싸움입니다. 천정배, 정동영 씨도 뭐 특별한 지금 무슨 당을 일단 차지하고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선 거지 무슨 다른 국민을 납득할 만한 유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지금 뚜렷한 어떤 건 해결책이 안 보여요. 예. 안철수 대표도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출마한 거지 현재는 지금 길이 안 보입니다. 유 위원께서는 이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은 당 대표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국민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제가 뭐 예.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사람 다 예를 들면 천정배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을 같이 만든 사람이죠. 네. 사실로 공동대표를 처음에 같이 했었으니까 뭐 그 문제는 그리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개혁적 입장을 견지했었고요. 지난 대선의 후보로 또 야권의 후보로 대선 후보로 나갔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상당히 중도에서 좀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안철수 이제 전 후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대안 부재론이 상당히 어느 정도의 얘기는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안이 안철수 없다.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야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가 이렇게 대선 패배해서 당이 엉망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정기 충격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그냥 민주당에게 흡수통합되는 길보다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나와서 이 당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드는 그 방향은 그래도 그나마 안철수가 있지 않느냐, 되지 예.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여론이 조성되면서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결심하게 된 그런 배경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자간담회도 오늘 했고요.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자기 자신이 주장했던 새 정치, 이 모호함, 또 정치력의 어떤 부재, 그리고 뭐 대선 때는 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박지원 상황론까지 나왔었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력이 부재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항상 가는 거 아니냐. 정치권 일반에서 많이 나왔었고 또 국민들도 그런 시선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안철수의 부족한 정치력, 그거 기대서 할 것이냐, 호남에만 기대서 할 것이냐, 호남 중진에게만 기대서 할 것이냐. 근데 과연 이제 전당대회 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치적 독립이죠, 일종의. 예. 뭐 정치권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전 대표가 해낸다면은 그러면 국민의당도 살고 안철수 전 후보도 새롭게 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후보가 문제됐던 그런 정치력의 부재라든가 누구의 기대서 한다든가 호남에 갇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대로 불식시켜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예. 전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부분들 불식해서 예. 진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호남의 유권자들 제가 끌고 나가지 거기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호남 중진들에게 제가 뭐 지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치적인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보여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전국으로 바뀔 수 있다. 대선 때 그런 것도 보여줬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자강론 그 이상의 포스트 자강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 좀 힘들지도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109명이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뭐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네. 이것이 상당수가 서명을 안 한 것이다. 이 109명의 리스트를 본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당이 그 규율과 어떤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난번에 그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작 사건하고 이번 사건도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109명 중에서 상당수가 사인을 안 했는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 이게 참 당이 아직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당내 세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세력이 적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현역 의원 10명이 안철수 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언론 홍보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그만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는 세력들이 다급하다. 지금 당내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각보다 현역 의원이 많지 않고 더 당협위원장들의 조직표를 갖고 있으니까 예.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확보되질 못했다. 이거를 반증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이 109명의 그 지지 선언이 있다라는 부분을 해서 그 지역위원장 몇 사람들이 기자 간담회를 했었어요. 예. 그것이 결국은 안철수의 재등판의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그거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라는 문제와 그럼 밝히지 그 지역위원장 주도했던 지역위원장들은 이것을 밝히기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경선 때 누구 줄에 쓰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나중에 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위원장들 지지 선언에 동의했던 그런 지역위원장들이 밝히지 않기를 또 원하고 있다. 예. 뭐 이러면서 지금 논란과 왈가왈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 상황 자체가 상당히 그 내부가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과연 공당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취약하다는 것이죠. 물론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잘 끌고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갖고서 대선 패배 이후에 국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왔던 건 정치력을 발휘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의 예. 국민의당 상황은 상당히 아주 과연 공당이냐 뭐 이은미 씨 조작 사건도 드러났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이번에 전당대회 때 나오는 주자들이 현재는 3명입니다만은 주자들이 예. 그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당의 정체성의 문제, 뭐 극중이라는 문제, 중도 개혁주의라는 문제를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냐 도대체 안철수 정치의 중도 개혁주의는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 뭐 토론회 때 이제 과연 이제 정동영, 천정배 중도에서 좀 왼쪽으로 가 있는 중도 좌파를 또 얘기하는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경선 과정 중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생산적으로 가야지 그것이 이제 비생산적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당의 어떤 현재 처한 상황에서 더욱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재등판이 조금 더 빠른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미 복귀를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뭐 문 대통령 취임 100일쯤에서 복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조금 백의종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92년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 YS한테 패배한 이후에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에 한 2년 정도 유학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었죠. 네. 그리고 뭐 이해창 당시에 이제 이해창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패배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정치 현실에서 봐야 될 것이 1987년의 대선에서의 삼김 DJ, YS, JP는 예를 들면 바로
정계 은퇴하지 않고요. 당을 만들어서 실제로 총선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DJ도 정계 복귀를 할 때 어떤 때 정계 복귀했냐면은 지방선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총선이 있을 때 정계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유력 정치인들, 대선 후보의 유력 정치인들은 복귀하게 되는 그 내부의 정치 현실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뭐 유승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마찬가지로 그 기간의 어떤 짧고 긴을 떠나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어떤 뭐 사실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선거 때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유력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번 대선에서 떨어졌던 이 세 사람들의 뭐 심상정 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또 중요한 이들에게, 그래서 아마 이제 정계 뭐 너무 짧지만 정계 복귀를 한 어떻게 보면 그런 장미 대선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러한 이제 정치의 선거 정치 일정들이 현실의 있었으니까요. 메커니즘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빨리 복귀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그야말로 극약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혁신합니다만은 혁신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봐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씨가 복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혁신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개혁안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 젊은 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이걸 만들 수 있느냐? 현재 제가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독배를 마실 수 있다. 빨리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새롭게 다시 등장한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과 새로운 사실로 예를 들면 그 정치를 다시 재개하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여러 가지 또 혼란과 또 도전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서 국민들에게 어떤 호응을 받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전 재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이 내일 오후 2시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위원님, 결심 공판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선고 공판은 아닙니다. 지금 선고 예. 공판은 이제 판사가 최종 이제- 선고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내일 이제 특검에서 구형을 하게 되겠죠. 구형은 뭐죠? 구형은 이제 검찰에서 이 피의자, 혐의자에게 피고인에게 이제 몇 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죄가 뭐가 있고 내일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뇌물공여죄다, 예를 들면 특가법상의 횡령죄다, 지금 얘기 거론되는 거, 예. 국회에서 위증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은 이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검찰에서는 징역 몇 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나는 이러이러해서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제 자기 최후 진술을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고 공판은 아닌 것입니다. 네. 선고 공판은 지금 27일 날인가요? 8월 말쯤에 예정돼 있죠. 그래서 내일에 주목되는 이유는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할 것이냐, 그 형량이 예를 들면 중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볍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해야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뇌물공여죄가 과연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뇌물공여죄는 사실 뇌물수수죄는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는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서 아시다시피 뭐 저 범죄 수익 은닉죄, 그다음에 재산 해외 도피죄 이런 거는 연관돼 가지고 상당히 큰 중형을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공여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고요. 예. 특히나 지금 433억 원이 뇌물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160일 동안 공방을 벌였고 52번의 재판을 했고 증인만 59명이 나와서 끊임없이 지금 자정을 넘기면서 재판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검찰에서 구형을 얼마나 하느냐가 상당히 지금 관심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짓고 또 그 최후 진술을 거기 피고인들이 할 때 어떤 논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판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읍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큰 쟁점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그 개인적인 팩트입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3번의 독대 이후에 과연 돈을 건넨 것이 그게 뇌물로 인정되느냐, 아니면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삼성 미래기획실 최지성 부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그거는 그냥 국가 지원 사업에서 승마협회 지원 사업으로 뭉뚱그리고 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어 핵심적으로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해간 구형을 어느 정도 할지 그건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예. 청와대에서 공개한 이 캐비넷 문건 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이제 특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내일 선거 공판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의 경영 승계권에 대통령 권력이 결합을 해서 상호 간의 이득을 취했다라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돈으로서 이득을 취했고 한쪽은 경영 승계권을 보장받는 부분으로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런 의혹이죠. 사례는 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수한 사례입니다. 어느 나라에 봤을 때 민간 기업의 경영 승계에 대통령 권력이 그것을 결합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혐의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정확하게 검찰에서 그 증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 재판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세기의 재판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기 없는 스모킹건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법조계 일가에서 나왔던 것은 그 예를 들면 독대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를 했는데 네. 두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두 사람은 지금 다 입을 다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그때 난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 네. 뭐 도와달라고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도와달라 한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뭐 그것을 검찰에 찾지 못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최근에 밝혀낸 그 공개 문건, 그 전임 정권의 관계자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남겨둔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검찰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어떻게 검찰에서 더 확실하게 이러한 뇌물 공여에 대한 부분 문제들 예.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번에 제시를 하느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느냐 최근에 이제 정유라 씨가 해서 이제 그 삼성 말에 대해서 네. 삼성이 제공한 말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네 말처럼 생각해라. 제가 어디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구분들을 또 이제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또 결정적인 증언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일각에 있는데 하여튼간에 내일 하여튼 그 구형의 구형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나타났던 박근혜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예. 가지 뭐 정황이라든가 증거 이런 부분들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게 중요할 것 계속해서 같아요. 이렇게 예. 증거와 증언들이 좀 이제 계속해서 합쳐지고 더해지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 측의 그런 어떤 기소와 그리고 그런 어떤 공방들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좀 가늠하는 것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흐름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나왔어요. 네. 정황 증거들입니다. 안종범 씨 전 수석 수첩이라든지 대통령의 말씀 자료, 그다음에 뭐 박상진 전 사장의 메모 등등 해가지고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 유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최근에 말폭탄을 했어요. 독일의 어느 말을 보더니 이거는 사실은 승마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지 않았는데 우리 최순실 씨가 이 말은 네 말처럼 타라 이걸 보면은 혹시 이제 정유라를 상대로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최진실의 그런 영향력을 보고 도와준 게 아니냐. 정유라 씨가 그런 또 증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직접적인 증거를 좀 더 엮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상당히 오늘 밤에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형량을 특검에서 구형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정원 댓글 부대 파문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뭐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댓글 부대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뭐 이 문제는 실제로 2013년도에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뉴스화 됐었고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2012년도 대선이 한창 벌어지는데 모 아파트에 이러한 댓글 공작을 하는 이러한 국정원 여직원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보를 받고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그 오피스텔인가요? 아파트를 갔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문제가 됐었고요. 그때 실제로 상당히 또 그것은 아파트에 오피스텔에 간 문제도 이건 불법 감금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최근에 무죄로 또 판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죠. 예. 네. 상당히 그런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적폐, 국정원 적폐 TF가 구성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국정원 내부의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 이후에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사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지금까지 나타난 근거는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네. 갖고서 그것을 그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심리 전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문제라든가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위해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인데, 예. 그것이 오히려 국내에서 정부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그런 여론 조작 팀으로서 아주 광범위하게 30개 팀, 예산은 지금 30억, 그 예산도 정확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국민의 세금 유용되고 국정원이 어떤 정권의 도구로서 이용됐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주장하는 문제. 그러니까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국정원이 선거에 또 개입을 했다. 이런 조사 결과인데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활동했던 민간인들은 정작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철저하게 이건 그 당시 국정원 비밀 사항 아니겠어요? 비밀 태스크였을 거고 또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파타임 잡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정 부분 수고비를 이렇게 수고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피라미드식으로 고용했다는 얘기가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모르고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이게 권력을 사유한 국정원이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 폭력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전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있는 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차라리 이게 검찰 수사를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부족하면은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국정원이 과연 이것만 갖고 있는 건지 또 과거에는 또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건지 예.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3,500명씩이나 30개 팀이 운영되면서 예. 18대 대선하고 19대 총선 때 국정원의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특정 정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로잡아야 되고 예.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에서 논평을 낸 것 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연 이거를 대북 심리전 활동으로 볼 것인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언을 긋는 그런 명확한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와서 예.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사 결론이 빨리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을 내는 걸 보면은 아직도 조금 좀 해석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은 듭니다. 각각의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고 또 유영하 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국정원 댓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이런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법 구조 위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적시했고요. 국민의당은 반민주주의적,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이죠. 정치 보복쇼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요. 바른정당 정치 보복이 우려된다라고 주요 키워드는 정치 보복으로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 의원님, 국민들은 이런 입장들을 보고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이 정치 보복
결국이라고 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반헌법이다, 뭐 반민주주의다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국정농단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과거 선거 때부터 적폐를 얘기했지만 이 국정원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권력의 도구와 사용화됐다라는 부분은 가장 먼저 이 없애져야 할 적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 그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간다기보다도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윤석열 지금 지검장이 예를 들면은 이 수사를 하다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는데 국정원에서 거부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좌천성 이제 인사를 당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예. 원세훈 전 원장이 혼자 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이 국민적 상식인 것이죠. 청와대에서 그럼 지시를 한 것이냐,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예.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제대로 뒤지면 다 나온다라고 지금 이제 그 국정개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국정원 메인 서버의 기록을 보면 다 나오겠지만 대선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냐라는 것이죠.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대선을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어떻게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 문제 어느 정도 돈을 썼느냐. 지금 이제 정혜국 개혁위원장은 이것은 상당히 일부다, 진짜 더 많은 사실이 있다, 이 올해 연말까지도 이걸 뒤지다 보면 더 많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뭐 댓글 활동 말고도 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여론조작 활동이 뉘앙스죠. 있어. 뭐 댓글도 마찬가지로 2012년 12월 말에 완전히 끝냈느냐, 또 네. 그 이후에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뭐 정당에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러한 정쟁의 어떤 논거가 되지 않고요.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되고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중요한 어떤 사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조작 활동이 있었을 당시의 국정원장이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국정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말에 이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이 TF의 발표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변수가 되죠. 네. 아무리 검찰이 뭐 여론하고 담을 싸고 지내려고 해도 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영향을 받죠. 판사들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결국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비슷한 팀 운영은 아니냐, 이런 것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의 수사 때 보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김영판 씨가 또 뭐 이거 수사를 축소하려고 개입한 부분까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저는 그래서 예.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하라고 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좀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대의 교훈을 이해 가지고 좀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한번 파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더 덧붙일 국정조사는 말 그때 있으십니까? 제 기억으로 2013년도 했었어요. 예. 야권에서 주장해왔고요. 근데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예.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여야 간에 항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쟁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항상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예. 검찰 수사를 이번에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정확하죠. 알겠습니다. 이 각종 중요한 재판들이 또 정치적 사안과 결부되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후 저희도 발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